오늘은 얼마 전 영국 가디언에 올라온 기고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K-팝에서 레게톤까지 더 이상 영어 음악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최근 제 채널에선 한류나 K-팝에 대해 단순 국가 지원을 넘어 국가 육성론으로까지도 비춰지는 기사는 가급적 소개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엔 이런 류의 기사라도 흥미로운 변화 지점들이 보입니다. 바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한류나 K-팝이 언급된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기고문이 바로 그런 논리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런 논조들을 보이는 건 동남아권 매체에선 자주 볼 수 있지만 이게 서구권 매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영어 팝 음악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싸이의 획기적인 K-팝 싱글 강남스타일이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탑10에 오르기까지 외국어로 히트한 곡은 1987년 로스 로버스의 라밤바가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2023년 현재까지 빌보드 탑100에 오른 외국어 노래는 무려 7곡에 달한다. 전세계 청취자들은 영미권 팝스타에서 벗어나 자국어로 된 빗, 라임, 가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2021년 네이처저널에 발표된 스포티파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2017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인의 청취 습관을 조사한 런던 정경대학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이탈리아인은 이탈리아 음악을, 프랑스인은 프랑스 음악을 더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어권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인기 있는 사례는 바로 한국 팝이다. 싸이의 획기적인 히트곡과 함께 등장한 K-팝은 사실 1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K-팝이 글로벌 강자로 부상한 데에는 개인의 창의력 못지않게 국가의 관여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한국이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한 날 이후 국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한류가 등장하는데 이는 K-팝의 시작을 알린 것이었다.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의 1%를 창조 산업에 투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음악, 패션, 문화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로 퍼져나갔다. 2012년 강남스타일이 글로벌 K-팝의 첫 번째 히트곡이 되면서 음악이 갖는 한국 내 중요성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전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9%만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런데 2012년에는 거의 40%로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K-팝은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가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음악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그 영향력은 똑같이 강력하다. 1996년 콜롬비아 메데인에 설립된 음악학교 네트워크를 그 예로 들면 음악이 사회문제 해결과 폭력 퇴치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콜롬비아는 국가적인 투자에 나선다. 2018년부터 음악 교육과 연습에 투자하기 위해 도시에 자금을 투입하는 국가 계획이 채택되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투자는 샤키라, 제이 발빈, 말루마 등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콜롬비아 아티스트들이 영어권 국가에서 차트를 석권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유럽에선 정책과는 상대적으로 덜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국내 음악이 번성하고 있는 사실은 동일하다. 2012년과 2017년에 이탈리아 음악 차트 상위 10곡 중 30%가 이탈리아 아티스트의 곡이었다. 이는 폴란드와 스웨덴도 마찬가지다. 2022년으로 넘어가면 이 세 나라에서 상위 10개 곡 중 70%가 현지 아티스트의 곡으로 이뤄져 있다. 이탈리아에선 이제 에드시런만큼이나 스페라 에바스타의 노래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폴란드에서는 사나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라이벌이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처럼 음악과 문화에 투자한다면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어 폴란드 팝, 독일 힙합, 프랑스 락이 전 세계에 더 많이 소개될 수 있을까? 현재 음악과 문화에 대한 투자를 보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2022년에 문화 예산을 7% 늘렸고 베를린의 2024년 문화 투자액은 영국의 2배가 넘는다. 폴란드는 EU 평균보다 2배나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러나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와 비슷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국가예술기금 삭감으로 인해 풀뿌리 음악 공연장에서부터 클래식 음악, 음악교육, 클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어 음악의 우위도 흔들리고 있다. 제이 발빈에서 말루마까지 싸이와 함께 등장한 것은 이제 예외가 아닌 표준이 되었다. 에드시런의 The Shape of You는 2010년대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이지만 영어권 아티스트들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흥얼거릴 다음 글로벌 히트곡은 독일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한국어 또는 스페인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팝 시장의 다양성 증가가 여러 국가들의 투자에 있다는 것, 기고문 전체에 흐르는 이러한 뉘앙스와 논리 전개에 대해 저는 동의하진 않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오는 배경에는 현재 영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여러 분야의 정부 지원금들이 삭감되고 있는 영향도 일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비영리 음악단체를 이끌고 있는 기구자의 특성도 감안해야겠죠. 다만 기사를 통해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팝음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K-팝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미국의 3대 음악상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K-팝 부분을 신설했죠. 특정 국가의 이니셜로 상징화된 팝 부문이 신설되었다는 게 일면 대단한 부분이 있는 것이긴 한데요. 다만 이는 아카데미가 외국어 영화상을 신설해 미국 주류와 구분시켜버린 것처럼 K-팝 부분의 신설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생충이 그랬던 것처럼 월등한 성과나 평가를 받는 K-팝 또는 K-팝 아티스트들은 이를 뛰어넘어 평가를 받겠지만 그런 역사에 남을 만한 압도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수많은 좋은 K-팝들이 그 가치나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이런 부분도 짚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려봤습니다.